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강의인데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해야 될 부분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부분 강의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 논리적인 순서를 좀 짚어보세요. 맨 첫 번째 강연에서 제가 그 자본시장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얘기를 드렸어요.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거 뭐 주식시장 자본시장 이런 건 뭐 워낙 우리가 중요시하게 하니까 뭐 그냥 중요하다 싶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게 자본주의라고 현대 자본주의에서 자본시장이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고스플란, 그 중앙계획기구가 갖는 것과 마찬가지의 위치를 가진다. 제가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시장에서의 자산가격 평가에 의해서 모든 사회적 관계, 산업적 관계가 재편되고 재조직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게 자본주의, 지난 30년간의 자본주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연에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요번에 뭐 2008년 전후에서 나타났었던 세계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게, 그냥 주가가 떨어지고 산업이 침체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그 자본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작동 양식, 작동 원리하고 조직 원리, 그 다음에 조직 방식에 해당하는 그 자본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는 조직 원리와 작동 방식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파산이 난 사태다. 그게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 강연 초입에 이번 위기는 그냥 일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무슨 뭐 자연적으로 가뭄하고 홍수가 뭐 오고 가는 그러니까 무슨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순환에 따른 무슨 그런 자연적인 그런 재해나 이런 게 아니고 제도적 구조의 위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맨 처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번 위기는 사람들이 짜놓았던 제도적 구조가 위기를 맞은 것이다. 라고 제가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역점을 드려서 말씀을 드린 거는 단순히 뭐 주식시장이 침체하거나 뭐 이런 적이 한두 번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사람들이 쩔쩔매는 이유가 뭐냐. 지난 30년 동안 신앙처럼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믿어왔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제도라든가 관행을 실제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원리로 여겨져 왔던 자본시장 자본주의의 모든 원리가 현실적으로 파산해버렸다는 것. 그래서 2008년을 전후한 위기가 어떻게 자본시장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원리들하고 닿아 있는지, 그것의 파산으로서 설명되어야 하는지, 그걸 제가 두 번째 강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논리적인 귀결이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경제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글쎄,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죠. 지난 2, 3년 동안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해보자, 무슨 정부 재정을 풀어라, 일자리를 늘려라, 등등등등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제가 지금까지 드린 얘기의 맥락에서 보자면은, 이게 제도적 구조의 위기라면은, 위기의 해결 방식이 뭐겠어요? 제도적 구조를 재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렀었던, 그러니까 자본시장 자본주의라고 제가 메커니즘을 설명했었던, 지난 30년간 존재해 왔었던 이 정치경제 모델을 제도적 구조를 다시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지금에 있는 위기가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자본주의라고 부르든 산업경제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현존하는 산업경제가 조직되는 제도적 구조 자체를 다른 조직 원리와 다른 운영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다른 제도적 구조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첫 번째, 두 번째 강연을 따라가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논리적인 귀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제가 짜놓은 얘기 틀이니까 지난 30년간의 정치경제 체제의 조직 및 운영 원리가 뭐였는지를 말씀드렸고,
그게 이번 위기 때 어떻게 파상이 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는 뭐냐? 그걸 어떻게 짤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당연히 되겠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점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지점까지는 사실 그냥 열심히 연구하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냥 이게 부르주아 경제학의, 이게 주디 경제학의 그런 색안경에 씌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현실을 그냥 볼 수 있는 그냥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정상적이고 성실한 정상적인 사람이 성실하게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요 지점에서의 대답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어떤 정치 경제의 제도적 구조를 짤 거냐라고 하는 거는 어렵고 그거는 성실히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더 중요한 얘기는 한 사람의 머리로 되는 일도 아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머리로 되는 일이 아니죠,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왔고 이렇게 짜놓는다고 뭐 그게 이렇게 되느냐면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거냐, 이런 적이 있긴 있었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지금 여기 이 논리적 지점 여기로 넘어가는 순간에 굉장한 간격이 있어요. 이 점프를 도약을 해야 됩니다. 사고방식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난 3, 40년 동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습니다. 지난 3, 40년 동안 전 세계 진보 세력을 가장 혼란시킨 말을 하나 꼽으라고 그런다면 나는 대안이라고 그랬어요, 대안. 이 대안을 돼야 된다는 프레임에 우리가 걸려가지고 30년을 헤맸어요. 그게 대처 여사의 아주 고도의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안이 있느냐, 얼터너티브가 있느냐라고 했잖아요. There is no alternative 그랬잖아요. 그 얼터너티브가 뭘 얘기한 거였냐면은 정치 경제 체제를 조직하는 운영 원리 차원을 얘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국가를 최소화하자. 이것을 대체할 만한 무슨 원리가 있다는 거냐.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갖다가 암시해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공산주의 체제 하자는 거냐. 아니면 더 박살나버린 무슨 케인즈주의적인 복지국가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 이게밖에 길이 없지 않느냐. 잔소리들 말고 따라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프레임에 걸리면은 경우의 수는 3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시장을 없애든가, 모든 걸 시장대로 하든가, 아니면 적당히 시장을 섞어서 하든가 3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은 무슨 프레임이냐면은 정치 경제 원리, 정치 경제 체제 전체를 조직할 수 있는 단일의 어떤 그랜드한 어떤 뭔가 빵빵한 무슨 플랜, 청사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런 거 있으면 되나봐라 이런 얘기예요. 내놔봐라. 없으면 잔말 맞고 내 말 따라가라. 이게.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경우의 수상 3가지밖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번째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이 프레임은 무조건 지는 얘기 프레임이에요. 굉장히 잘 교묘하게 만들어진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3, 40년 동안 우리가 저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대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대안이 뭐냐, 누구는 대안이 없다, 누구 대안 얘기를 해봐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보통 저게 뭐냐면은 나를 한번 즐겁게 해봐라라고 하는 태도예요, 보통. 나를 한번, 그러니까는 무슨 뭔가 그러니까 나를 한번 흥분시켜봐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폼도 이렇게 자세가 일단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돼가지고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다른 모드입니다. 전혀 다른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모드로서 설명하거나 상상할 수가 없는 종류의 얘기들입니다. 대안적인 질서를 상상한다는 것은. 그래가지고 이 대안을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의 가치이다 보니까 그 혼란이 지난 한 30년 동안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오게 된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진보 세력이 한 선택은 2개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제3의 길이었고 하나는 반자본주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하니까는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것을 전제로 해놓고서 뭔가 좀 인간적인 걸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가든가 아니면 우린 그거 싫다 시장 경제를 전면 부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렇게밖에 없죠. 얘기 가지수가.
그러니까 제3의 길을 하든가 반자본주의를 하든가 두 개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아마 전 세계의 그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가장 절망한 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정치적 옵션이에요.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또 블레어 나오고 클린턴 나와서 우리를 찍어주시면 우리가 소셜 세이프티넷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직업학교에 더 열심히 다닐 수 있는 그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찍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거는 찍기 싫은데 그럼 나가면 또 뭐냐면은 한쪽에 나가면은 또 지금이야말로 전 세계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그 어디야 저 치아파스 농민들과 연대하여 그 체첸 독립 이룩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본주의를 쓸어버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다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옵션이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냥 멍 하고 이렇게 되는 적이 있는데 이 무기력을 깨기 위해서는 대안이라고 하는 게 대안적 정치경제체제라는 게 하나의 빵빵한 그 청사진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위그포스의 그 플란 후스 홀링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는 나라 살림의 계획이라는 아이디어 있죠. 그걸 그 점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그포스가 그 아이디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뭔가 신묘한 계획과 신묘한 플랜이 있을 거다라는 환상부터 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은 산업경제라고 하는 거는 산업사회에서 이 정치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짜야 되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산업경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농경시대하고 다르게 자연에 기반한 경제가 아니에요. 산업과 기계적인 합리성에 기초한 경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또 뭐냐면 계속 발전하고 변화해 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어떤 질서와 그 제도를 짠다라고 하는 거는 상황마다 다르고 경우마다 다르고 또 계속 바뀌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현존하는 정치경제 체제를 보면서 시시각각 다른 형태를 계속 만들고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통찰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어떤 무슨 시장경제 하나를 통일을 하자라든가 무슨 뭐 공산주의 경제를 통일을 하자라든가 이거는 보수적인 태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구체적인 경제생활의 구체적인 예와 양태에 따라서 다종다기한 종류의 형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종다기한 형태들을 어떻게 다시 코디네이트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나라 살림의 계획이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전제를 해놓고 얘기를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저걸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세 가지 제도를 갖다가 다시 살림살이,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조직 원리에 따라서 운영 및 조직 원리에 따라서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정치 경제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에 첫 번째 관문이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요새 그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만은 제가 갖고 있는 불만이 뭐냐면은 재벌개혁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저는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뭐냐면은 그 재벌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는 전체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는 안 바꾸고 그 재벌들 기분 나쁘니까 재벌들 좀 연맥이면은 연맥에서 꼴 좋다 한번 쌤통이다 이거 한번 하면 그게 재벌 개혁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이 경제 주체들 사이에 권력이 비대칭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주체들한테는 지나치게 권력이 몰려 있고 어떤 주체들한테는 아무런 권력이 없어갖고 시장에서 형편없이 막 박살이 나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이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는 이 권력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균등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권력이 어디 집중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재벌 그룹에게만 있습니까? 은행들은 어때요? 은행들은 어떻냐? 그 다음에 이 금융 시스템은 어때요? 산업이 개박살이 나든 말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다 그 학자금 저걸로 다 빚쟁이가 되든 말든 자기들끼리 1조 원씩 수익 내는 그 은행들은 그냥 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권 잡은 사람들 몇 사람들끼리 이거 하자 그래갖고 순식간에 30조, 40조를 갖다가 강바닥에 퍼붓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식으로 재정이나 공공 부분이 조직되는 이건 그냥 놔둘 거예요? 왜 경제민주화가 기업개혁으로, 재벌개혁으로만 저게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권력이 집중되는 게 이 세제도라면 이 세제도를 다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꿔나가는 그 방향, 지향점으로서의 그 원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에 말씀드린 살림살이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